최근에 IS 계좌나 그리고 IRP 퇴직연금 계좌에 적극적으로 다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ETF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저도 하도 ETF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ETF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ETF 나올 때마다 조금 의미 있는 거는 읽고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ETF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달 말 국내 ETF 시장 규모가 150조 원을 넘어섰네요. 2020년에 52조 원에 그쳤던 시장이 3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인데 왜 지금 ETF 투자를 해야 할까? ETF가 유난히 빛을 발하는 순간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가 많고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둘째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셋째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알기 어려울 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 볼 수 있다. 하반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차기 대통령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앞으로 AI 시대의 승자를 점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는 ETF에 투자하면 단일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성은 낮출 수 있죠. ETF는 대개 10개에서 30개 이상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주식에 나는 고수다라고 하면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가 맞습니다. 예, 뭐 항상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집중 투자가 맞냐? 분산 투자가 맞냐? 대부분의 주식 고수분들은 집중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산 투자 아니야 집중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뭐 유튜브 얘기하는 거 듣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면서 집중 투자가 맞구나. 큰일 납니다. 예. 내가 아직까지는 주식에 있어서 주린이다. 아니면 아무튼 내가 주식의 고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산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부끄럽지만 이거 백화점이에요 하면서 보여주시거든요. 잘하셨다고. 그렇게 오히려 깔아놔서 다행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근데 잘 모르고 집중 투자했다가 뭐 올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좋지만 제가 고금리 속에서 전개되는 이 실적 장세는 실력자들만 돈을 버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으로 올해 돈 못 벌고 손해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특정 섹터나 특정 주식에 집중 투자 잘못했다가 그러면 장은 올라가는데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실감은 장이 빠지면서 다 같이 손해를 보는 2020년하고는 그 상실감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고 IRP 계좌나 이런데 그 펀드 가입만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 ETF 투자만 가능하도록 해놓은 이유 자체가 그 노후 자금을 함부로 집중 투자했다가 손해가 날까봐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IRP 계좌나 이런 데는 레버리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레버리지 2배짜리 이런 레버리지는 장기적으로 돈이 녹거든요. 그렇게 위험 방지를 위해서 또 ETF 투자를 권장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하반기 추천 ETF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추천하신 거죠? 밑에 김수정 매니저라고 되어 있군요. 김수정 매니저분은 어디 매니저분이시죠? 네, 읽다 보면 아마 나오겠죠. 자, 왜냐면 누가 추천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타이거 미국 S&P 500 ETF,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INDXX ETF, 미국의 혁신성 대표 주자인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배당 ETF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ETF. 미국 대표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월배당도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이런 ETF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 나스닥 100 ETF랑 이렇게 플러스 15% 옵션 이런 그 커버드 콜 방식인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비교 차트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승 국면하고 상승인데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하는 거라 가파르게 상승할 때랑 또 횡보할 때랑 또 떨어질 때랑 수익률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또 있고, 채권은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면서 월 배당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현금성 자산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 ETF 뭐 등등. 그리고 기본 포트폴리오 이외에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온 디바이스 AI ETF 이런 식으로 추천이 되어 있네요. 매크로 분석을 통해 골라본 올 하반기 투자 키워드는 성장, 미국, 인도, AI 등 4가지다. 먼저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중앙은행에서 기업과 정부로 이동하는 중인데, 이럴 때는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방점을 두고 ETF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어울린다. 더불어 미국은 현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 금리 인하기에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자산 대비 주식,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성장을 키워드로 한 ETF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다. 어떤 ETF 상품을 고르더라도 성장성이 내포된 상품을 고르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국가별 경제 성장률이 디커플링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IMF가 미국과 인도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특히 인도는 공급망 재편이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꼽힌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메가 트렌드는 AI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하드웨어를 갖추기 위한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것이고, 생성형 AI와 함께 온디바이스 AI 트렌드도 이번 애플의 WWDC 세계 개발자 대회를 통해 확실해질 듯하다 하면서 좀 전에 위에서 소개했던 그는 ETF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커버드 콜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트렌드인 월배당 ETF는 커버드 콜,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인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 전략을 가미한 나스닥 100 플러스 15%, S&P 500 플러스 10% 이런 걸 골랐는데, 초단기 데일리 옵션 전략을 통해서 옵션 매도 비율을 10% 이하로 줄임으로써 ETF와 지수의 상관관계를 높였고, 상승장에서의 수익이 제한된다는 기존 커버드 콜의 ETF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다. 실제로 이 ETF들의 수익률 그래프를 나중에 연말쯤에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ETF 포트폴리오는 어떤 생애 주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가지고 가야 하는데, 가령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과 은퇴를 앞둔 사람의 ETF 포트폴리오는 달라야 한다.
먼저 사회초년생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국가대표지수와 혁신성장 테마형을 합쳐서 60에서 70%, 월배당 혹은 배당형 상품을 15%, 채권을 15%, 현금성 자산은 0에서 10% 내로 가져가는 것이 좋고,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싶다면 미국과 인도 대표 지수에 40% 이상 투자하고 20% 내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기 위한 ETF를 담는 것도 방법이다. 사회초년생임에도 월배당 ETF의 비율을 둔 이유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월배당 ETF에 투자할 경우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투자를 통한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비율은 확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국가대표지수와 혁신성장 테마형의 비율을 40% 내로 가져가 보고 그 중에서도 국가대표형 비율을 더 높게 가져가자. 월배당 ETF는 40에서 50% 정도로 할 것을 추천한다. 내가 월급이 나오지 않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재투자를 통해서 지수를 잘 따라가다가 은퇴 후에는 월배당액을 월급처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위해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된다. 채권은 10에서 15%, 현금성 자산은 5에서 10% 정도 꾸리는 것이 어울린다.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신지가 여기 안 나오네요. 김수정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소속사가 어딘지가 계속 안 나오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요. 방금 연령대별로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연령대보다는 내가 돈을 언제 갑자기 쓰게 될까, 예,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무님 10월 달에 제가 전세금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돈이 한 몇 억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투자 괜찮습니까 하면 지금 7월이잖아요. 7, 8, 9, 10 하면 제가 그게 제 돈이면 7월에서 8월까지는 장을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해볼 만한데 그 듀레이션이 투자를 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짧으면 제가 하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코로나 같은 상황이 갑자기 빵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정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어떻게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아마추어 투자가 분들이 그런 돌발 상황이 났을 때 대응을 못하고 손 놔버릴 수가 있거든요. 손 놔버렸다가 10월이 주식의 바닥인데 10월에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대, 연령대별보다는 그게 연령대별로 대체적으로 그룹별로는 은퇴 직전하고 사회초년생하고 그렇게 큰 그룹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실질적으로는 정작 내가 정말 돈을 언제 갑자기 쓸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예, 그걸 기준으로 투자 자산 에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 신호로 보긴 어려워라고 돼 있고요. 이분은 김효선 NH농협원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군요. 자, 지금 이분이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봤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3개월 넘게 오르자 3년 전 부동산 폭등장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각종 지표상 부동산의 반등 추세는 뚜렷해 보이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해서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하고요. 상승폭은 21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거래도 활발하다네요.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천 건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고요. 서울 집값만 오르고 지방은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양극화 때문이다. 네, 요즘 주식시장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뭐 미국장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M7 종목을 제외하고 보잖아요. 그 러셀 2000 같은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보다도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부동산도 양극화가 심하군요. 자, 그는 정책이나 금리 환경 때문에 전방위로 주택가격이 올랐던 과거 부동산 폭등기와 지금은 달리 봐야 한다고 했고요. 다만 수도권 아파트 공급 절벽과 전셋값 상승, 이달 말로 4주년을 맞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여파로 서울 집값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군요. 특히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 정책의 효과로 서울 외곽 지역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온기가 서울 외곽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 정치권의 불씨를 댕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폐지까지 현실화한다며 갈아타기 목적의 급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게 뭐니뭐니 시즌2 유튜브가 아마 올라있나 봅니다. 예,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기사인데요. 서울 똘똘한 아파트 기준 평당 4천만 원을 기준점으로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입니다. 이상우 대표나 그 다음에 최상욱 대표 다 저희 건설 담당 뭐 애널리스트 할 때 자주 봤던 후배들이라서, 자, 무슨 얘기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평당 4천만 원을 매수 기준점으로 보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정부의 정책과 시장 상황 모두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노리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라면 냉정하게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매수해야 한다고 했고요. 모든 지역이 다 같이 오르는 21년과 같은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오르는 곳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수요자들이 주목해야 할 똘똘한 한 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런 게 중요하죠. 네, 기준. 이 대표는 평당 4천만 원은 과학이라면서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이미 평당 4,100만 원을 넘었는데 이보다 집값이 낮은 지역은 좋은 투자처로 보기가 어렵다고, 오히려 어렵다고 보네요.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라고 하군요. 대형 병원이 가까운 병품화, 병원 품은 아파트.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해도 좋은 아파트라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교집합 안에 있어야 한다면서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런 지역을 바로 매수하는 게 어렵다며 최소한 대중교통으로 똘똘한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을 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전셋값 상승세와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임대사업자 규제나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여전해서 양질의 민간 임대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시장 불안이 장기간 이어지고 매매 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상급지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번 16일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서 2년간 움츠렸던 부동산 시장 반격이 시작된다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네요. 참 그러고 보니까 저는 7월 11일 중앙일보에서 개최하는 JTBC에서 개최하는 무슨 그 경제 포럼이 있는데요. 그 포럼에서
일산 킨텍스더라고요. 일산 킨텍스에서 이번 주 11일 목요일 날 3시부터 하반기 주식시장 전략의 꾸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아마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